계속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해서 패권을 장악하게 됐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미국이 제조업이나 금융에서 패권을 2차 대전 이후에 장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이 세계를 주도한다는 것이 이제 주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첨단 산업에서 미국이 이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대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런 혁명을 마이크로소프트 혁명을 일어난 데가 실리콘밸리. 그런데 미국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실리콘밸리를 뭐라 하면 클러스터라고 해, 그죠? 클러스터라고 해,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사이언스 파크라고 해, 그죠? SC 사이언스 파크 과학 단지라고 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첨단 공업 단지란 뜻이 클러스터가, 그죠? 이런 이제 이 공업 단지에, 그죠? 과학 공업 단지 이런 것들이 이 북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만 있는 게 아니고 워싱턴주의 시애틀 그리고 텍사스주의 오스틴은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죠. 그리고 보스턴 지역 동부에 미국 동부의 보스턴 이 보스턴 클러스터에는 보스턴시에 있는 그냥 한쪽에 있는 공업 단지 사이언스 파크 여기에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입주해 있고 여기서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성공해서 거의 3분의 2가 스타트업 신생 기업에서 출발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된 곳이 보스턴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시 중심가 지역 이런 지역들이 새로운 컴퓨터 시대의 경제 발전의 중심지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이오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첨단 산업이 이 발달해서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가 미국 경제를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가 잘 나가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더 잘 나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약화되고 그러면 자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에 힘입어서 이제 이제 1차 대전 60년대 70년대까지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패권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80년대 딱 되니까 일본이 옛날에 미국으로부터 기술도 좀 받았다겠죠, 그죠? 그런데 일본이 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첨단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의 질이 더 좋아요. 가격도 더 저렴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일본이 뭐 미국한테 더 그죠? 도전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 도전을 어떻게 물리치고 미국이 여전히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약화되고 일본 우시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이 누리던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는 일본의 이제 첨단 산업이 성장하면서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중요하죠. 지금까지 보니까 마이크로칩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전부 반도체가 있어요. 이 반도체를 최고 좋은 거를 누가 만들? 일본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본 반도체 기업이 미국 시장을 석권합니다.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부분에서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인 거예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반도체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는데 1980년대 들어서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64K D램이 있어요. 여기서는 일본 기업들이 막 미국 시장의 79%를 차지해버려요. 미국은 어떻게 해요? 반도체를 지금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 달러가 막 일본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반도체에서 64K D램 반도체 79%를 일본 기업이 차지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약과 일본의 우세를 살펴보면 82, 83년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16K D램을 넘어서서 64K 및 256K D램에서 미국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이제 이 64나 256K D램 이 숫자 커질수록 좋은 거예요. 첨단이. 여기서 이제 이 일본이 더 많이 더 대량으로 생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가 미국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반도체법은 일본이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를 일본이 반도체가 미국에 잘 팔린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반도체를 미국에다 수출하면 정부에서 반도체 하나 수출할 때마다 보조금을 엄청 줘요.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사단 밤잠 안 자고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왜? 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니까 미국 가서 반도체 가격을 낮춰도 이득이.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구조적인 무역 장벽.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 반도체를 수출하려고 하니까 관세가 높아서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 장벽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어떻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미국 가서 더 반도체 가격을 나 같은 64K D램인데 미국제보다 반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제는 안 팔리는 거예요. 덤핑 관내. 그리고 산업을 지원하는 일본 정부의 개입과 약탈적 관내. 이게 이제 256K D램이, 그죠? 256K D램이. 이 당시에 이제 82년, 83년 세계에서 최첨단이. 이거를 일본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이 봤을 때 이거 약탈적 관행이라.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이 미국이 누리고 있던 압도적 지위는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일본이나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은 완전히 파괴됐죠. 근데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이들 나라들이 경제가 회복되고 옛날처럼 이제 경제 강국으로 등장하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약화되는 거예요. 일본과 유럽이 제조업 분야에서 2차 대전 이전에 누렸던 이제 원래 지위를 되찾아갑니다. 그렇게 이들이 막 좋은 제품을 만드니까 이제는 미국이 어떻게 이들로부터 생필품을 수입하기 시작. 일본으로부터 반도체까지 수입합니다. 라디오나 그죠? MP3나 이런 것들 막 수입합니다. 그래 미국은 이제 이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수출 1등 국가죠. 근데 이제 이 수출이 줄고 오히려 수입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수입. 그러니까 이제 소비재 수입국으로, 소비재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변모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첨단 기술 산업이 성장하면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상대적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어떤 거는 일본이 미국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도 부분에서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선도 부분이 뭐예요? 이 반도체라든지 항공우라든지
뭐 바이오 분야로는데 하여튼 이런 분야, 그리고 IT 분야라든지 이제 이런 선도 부분에서 일본과 이제 미국과 일본이 경쟁을 하는데 뭐를 두고 경쟁을 하는, 표준을 두고 경쟁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강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제가 표준을 얘기합니다. 그죠? 왜? 표준이, 이게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하고 표준이. 그러면 표준을 장악한 국가나 회사가 엄청나게 경쟁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준이 뭔지 알아야 되죠. 이 표준 경쟁은 컴퓨터 산업의 초창기인 1960년대,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당시는 이제 주로 가정용 전기 제품과 메인 프레임 컴퓨터 및 기타 컴퓨터 하드웨어를 두고 이제 이 제품 경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 제품 중에, 전기 제품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프랑스 유학 갈 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컴퓨터를, 이제 우리나라는 110V. 내가 컴퓨터를 쓰던 걸 프랑스에 들고 간 거예요. 그 무거운 걸. 딱 도착하니까 거기는 220V. 이게 뭐 꼽으니까 이제 컴퓨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불안정해요. 결국은 몇 달 쓰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전 세계 선진국 표준이 220V인데 전기가 220인데 우리나라는 그때 110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선진국에서 전기 제품을 사오면 이 110V 바꿔야 돼요. 그 비용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기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980년대,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전부 220V 딱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 우리가 표준을 주도한 게 아니고 표준이 돼 있는 220,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돼 있는데 그게 우리가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국가는 아직도 110V 한 데 많아요. 우리 이제 220, 아프리카 이제 사업하러 간 사람, 우리나라 220V 이제, 그죠? 전기밥솥, 압력밥솥 들고 가면 그 사용 하기 힘들어요. 못해, 사실. 왜? 거기는 110V.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표준화에 못 따라가. 그러니까 그 나라는 계속 뒤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전기 제품의 이제 표준, 그죠? 표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코드 꼽는 것도 있죠. 코드 꼽는 거. 이 컴퓨터에 코드 꼽는 거, 전기 코드 꼽는 구멍이 3개 있죠, 그죠? 그게 세계 표준이. 자, 이제, 그리고 메인 프레임 컴퓨터. 이제 컴퓨터의 핵심이 뭐냐면 CPU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드판이 있죠. 그리고 거기다 CPU 놓고 이렇게, 이게 핵심이, 그죠? 메인 프레임. 그리고 이제 기타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놓고 이제 제품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약화되고 일본은 우세해집니다. PC 산업이 태동하던 1980년대 초반 업계 전망은 일본이 컴퓨터 하드웨어,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넥 PC라는 게, 넥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 전기란 뜻이, 그죠? 일본 전기란 회사 이름이. 여기서 이제 이 PC를, 넥이라는 회사에서 PC를 만드는데 정말 튼튼하고 멋있게 만들어요. 이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컴퓨터 하드웨어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제 컴퓨터 이 성능이,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CPU가 이제 여기도 뭐가 있냐면 뭐 그죠? 실리콘 집적 회로가 있죠. 이거를 더욱 더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우위를 바탕으로 PC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세계 컴퓨터 산업을 계속 이제 이 석권 하락이라고 이제 일본이 컴퓨터 분야에서 미국을 그죠? 하드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업계 전망이 그랬어요. 자, 이제 그리고 컴퓨터 말고 이제 다른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이 약화되고 일본은 이제 우세합니다. 그 선두주자로서 미국이 산업을 주도했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이 이제 미국을 추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제 TV에서 이제 소니 TV가 세계 최고예요. 지금은 삼성과 LG가 세계 최고죠. 자, TV. 그 VCR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비디오 카세트 있어요. 이 비디오 테이프죠.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이걸 재생하는 기계예요. 그죠? VCR. 그죠? VCR. 그러면 이제 이걸 재생해서 TV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비디오 테이프. 이게 VCR. 그리고 이제 이 CD-ROM이 있어요. 그죠? CD-ROM. 이런 것들 하드웨어죠. 그죠?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그죠? 제품들.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프로그램 같은 거 이거는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에서는 일본이 세계 최고예요. 분야에서 이제 일본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 그죠? 가전제품.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등등 해서 이제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력 축적한 일본이 이제 이 가격 경쟁력을 가져요. 그게 그냥 엔저예요. 그죠? 엔저. 원래 1달러에, 그죠? 이제 260엔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적정한 것은 실제로는 1달러가 한 150엔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1달러에 150엔 같으면 그럼 내가 차를 한 대 미국에다 수출하고 1달러를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달러를 일본에서 바꾸면 150엔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달러당 260엔이니까 내가 이제 일본 사람이 자동차를 미국에 한 대 수출하고 1달러를 벌었다면 엔으로 바꾸면 또 260엔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밤잠 안 자고 야근해 가면서 차를 만들어서 일본 파는 거예요. 미국에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다가 가격을 엄청나게 낮춰도 환율이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 업자들은 일본 업자들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업자들은 이제 이 환율이 그죠?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죠? 자동차나 전자 모든 걸 미국 가서 덤핑으로 반값으로 팔아버리고 그래도 이득이. 자 이제 엔저 그죠? 환율이 엔화가 엔저가 뭐냐면 150은 엔고에 1달러에 150엔은 엔이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1달러에 260엔 같으면 엔의 가치가 적다는 거예요. 엔저예요. 엔저일 때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이제 미국 독주 체제 전 세계 미국 이제 그죠? 7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 반도체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미국 제품이.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본이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미국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본 회사가 도시바 히다치 등은 일본 기업들 총경시에 미국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 제품 안 팔리는 거예요. 왜? 가격이 더 비싸고 질도 그죠? 일본보다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제 구조조정 하는 거 직원들 막 잘라보고 남은 사람에게 더 시키는 거예요. 공장 가동 시간을 이제 단축합니다. 이제 미국 경제가 뭐 기업들이 노동자를 해고하고 또 공장을 돌리는 시간도 단축하니까 미국 경제에 의기차한 거예요. 미국 제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2의 진주만 습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2의 진주만 습격이다. 미국은 일본이 반도체를 장악하면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다. 이 반도체로 뭘 하냐면 첨단 무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일본이 이 반도체를 장악하면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다.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이제 일본 제품이 미국을 완전히 뒤덮어 버릴 수가 있다. 그 미국 경제는 완전히 주저앉고 일본은 이 제품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해서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주요 언론에 제2의 진주만 습격이다. 이렇게 이제 떠듭니다. 그죠?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이 약화되고 일본이 오기 시작이 되는데 1970년대 들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이제 미국을 이어가는 성능까지 성장하게 된 일본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빨리 성장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일본의 정부의 통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산업부에. MITI라는 건데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산업통산부에 그 통산성이라고요. 이 통산성이 이제 반도체 산업 개발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1976년에서 79년까지 4년간 뭘 했나 일본 정부가 주도가 돼서 초고속 밀도 집적 회로래. 베리 라지 스케일. 그죠? 인터그레이티드 집적된 서킷 집적 회로죠. 프로그램. 초고밀도 집적 회로 프로그램이. 그래 베리 라지 스케일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프로그램이. 자, 이런 초고밀도 집적 회로를 만드는데 일본 정부의 통산성이 밀어서 이거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반도체 첨단 산업에서 밀리고 제품의 질이 밀리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죠? 이제 보조금을 줘서 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일본 제품이 가격을 낮춰도 이득이.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그러니까 일본 제품 미국에서 잘 팔리고 미국 제품이 일본에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미국에서 잘 팔렸다는 것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도 잘 팔린다. 그래 미국은 수출 줄고 일본은 전 세계에다 일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81년에 이 탤런트 출신의 영화배우 출신의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시죠. 이제 이 공화당이죠, 그죠? 공화당 출신 이제 이 대통령인데 대대적인 세금을 깎아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하자면 세금을 깎고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그래야 전체 세수액은 이제 이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공장을 더 크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용을 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고용이 더 되고 공장도 더 크게 해서 투자를 더 하니까 공장이 더 들고 고용이 더 되니까 이제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세수액을 늘어나게 한다는 것이 이 레이건의 경제정책의 감세정책 핵심 목표예요. 그 세금을 지금 깎아주는데 깎아주면 경제가 잘 들어와서 세금이 더 들어온다는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정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깎아줬는데 공장에 들어가서 세금이 더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 논리가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또 이제 레이건이 또 뭘 했냐면 별들의 전쟁 프로그램을 추진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략 방위 구상. 이 전략 방위 구상은 소련이 핵무기,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가 각기 이 핵탄두가 한 1000개가 넘어요. 이거 다 쏴보면 지구 전체가 날아가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했나 하면 이 공중에다 인공위성을 떠서 소련에서 이 핵무기가 날아오면 자, 지상에서도 요격하고 핵무기가 이제 미국 쪽으로 오기 전에 이 바다 위에 있을 때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써서 그죠? 인공위성에서 중간에 핵무기를 격퇴해버린다. 인공위성에서.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뭐예요? 위성이. 이게 이제 지구의 위성이 달이죠.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은 뭐예요? 인공으로 만든 위성이죠. 그죠? 이 별이란 사실 달도 멀리서 보면 별이죠. 그죠? 이 인공위성이란 별에서 중간에 날아온 핵무기를 다 격추시켜 본다. 그죠? 그런데 1894년에 이제 그죠? 이제 이 보스턴 쪽에서 이제 이 로켓포를 쏜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그죠?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별들의 전쟁이 그죠? 별들의 전쟁이. 이제 전략 방위구상의 별들의 전쟁이. 로켓이 소련께 나름 중간에서 인공위성에서 자꾸 격추해버린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구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한번 성공을 한 거예요. 그죠? 성공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이 전략 방위구상이 이제 이 레이건이 미국에다 1조 달러를 요청한 거, 그죠? 1조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 지금 재정이 적자인데, 또다시 의회에서 이제 1조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증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이 제품이, 일본 제품이 질이 더 좋고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 이제 일본 제품이 미국을 완전히 덮고 전 세계를 덮고 있다. 전 세계에 잘 팔리면 미국 제품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자,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반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면, 자, 이제 일본이, 그죠? 무역 전쟁에서 지금까지 이 일본이 계속 우세했죠. 미국이 밀렸죠. 미국 제품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제품 미국 수출 잘 되고 미국 제품 일본에 수출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 반격을 해서 마침 승리하는데, 첫째 이제 뭘 했냐면 일본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매겨버려요. 관세를 1897년 모든 일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2배를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도 관세가 2배 되니까 이제 일본 제품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PC 한 대 100만 하다가 150만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럼 일제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이 잘 안 돼요. 자, 이제 수출이 잘 안 된다. 그죠? 왜? 보복 관세 때문에. 그리고 또 뭘 냈냐면, 지금까지 이제 일본 제품이 미국에다 수출 잘 된 게
환율이 엔화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도가 돼서 선진, 그죠? 5개국 대표를 모은 거예요. 재무부 장관을 모은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죠? 이 플라자라는 곳이, 뉴욕 가까이 있는 플라자라는 곳에서 이 5개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제 환율을 조정한 거예요. 이 이제 환율 조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1985년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5개국 재무장관이 모여서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고 다른 나라 돈을 올리자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엔달러 환율이 1달러에 260엔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1달러에 150엔으로 낮추자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1달러에 260엔이니까 엔의 가치가 낮죠. 이게 뭐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차를 아까 얘기했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 기업이 차를 한 대 미국에 수출해서 1달러를 벌었다면 이거를 달러를 받고 와서 일본에 와서 엔화를 받고 260엔을 받았죠. 벌었죠. 그런데 이제는 플라자 협정에서 엔화가 1달러에 150원으로 이제 엔화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미국에 차를 수출해서 1달러를 벌었는데 그 이전에는 플라자 협정 이전에는 260엔을 받았는데 이제는 150엔밖에 못 받아요. 거의 뭐 수입이 그죠?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보복 관시도 했고 환율도 이렇게 달러 이제 엔화를 가치를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환율 때문에 수출 안 되고 보복 관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일본 제품이 재고가 쌓이고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막혀버려. 그리고 또 이 미국 제품 일본에 잘 팔리는 거예요. 왜? 환율이 미국에게 유리해졌기 때문에. 자, 이제 요 당시에 플라자 협정을 보면 자, 이제 여기 딱 보면 이제 요 사람 영국 재무장관, 그죠? 머리 보면 알죠, 그죠? 요건 키 보면 일본이죠, 그죠? 그리고 요 사람은 미국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프랑스, 그죠? 요건 누구예요? 서독, 그죠? 서독. 자, 그런데 일본 사람 키도 적고 제일 구석 처박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 선진 열강들 속에서는 이제 밀리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미국의 뜻대로 다 된 그 환율을 이렇게 내렸는데 일본은 환율이 일본 돈의 가치가 올라니까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겼다 하고 국내 와서 이제 이 일본 가치가 높아지니까 뭘 했나 하면 이자율을 일본 은행의 이자율을 높인 거예요.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죠.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이자율이 낮으면 대출 받아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물건 값은 올라가고 공장은 안 들어가고 수출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 이제 닥친 거예요, 일본이. 자, 이제 그 결과, 플라자 협정 결과 엔화 강세가 시작됐고 달러 역사가 이어지면서 미국 제조업체 가격 경쟁이 회복되고 일본 제조업체 가격 경쟁은 약화된 거예요. 몇 년 뒤 일본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폐기하고 금리를 올리자 이제 이 부동산과 주가에 끼었던 거품이 빠졌고 이제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20년이 으로 대표되는 장기 불황이 시작된 거예요. 일본 경제가 이제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게 됐는데 중요한 동기가 보니까
미국의 보복 관세와 플라자 협정이.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잘 나가는 일본을 주저앉혀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미국을 이겼다던 1980년 일본의 호기는 결국 대형 참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대형 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자 협정에서 엔화 가치가 올라간 게 일본으로서는 좋은 게 아니고 비극이라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제 그죠? 미국, 일본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 게 뭐냐면 컴퓨터 산업에서 미일 표준 경쟁에서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경쟁이 뭐냐면 이제 컴퓨터 산업에서 표준 경쟁이 뭐냐면 전후 경제 성장의 정점이 달했던 1960년대 말 일본은 정보화 사회론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 컴퓨터 산업을 발전시키면 이제는 이걸 토대로 정보 사회로 나가겠다는. 정보화 사회로는 새로운 비전을 착상했는데, 그러나 이제 1970년대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달러화가 하락하고 미중 국교 정상화, 올쇼크 등이 막 닥치는 거예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돼 보니까 미국 제품이 중국에다 막 수출하니까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올쇼크가 석유값이 갑자기 이제 올라가니까 일본 제품이 석유로 만드는 일본 제품들의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건이 일본을 강타하고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에는 이제 제동이 걸리면서 1980년대 들어서 정보화 사회에 추구한 대신에 추구한 독자적 구성을 포기하고 정보화 사회에 추구한 독자적 구성을 포기하고 이제는 제조 지속적인 산업화에 추구하는 제조 비전. 자, 이제 정보화 사회를 포기하고 제조 상품을 제조해서 이걸 팔아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제조 비전으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에 또 밀리는 게 PC 표준 경제에서 드러나는데 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서 일본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IBM의 호환 표준이나 애플의 매킨토시 표준과는 다른 독자적인 PC 표준인 넥의 PC98 시리즈. 요게 이제 넥의 PC98 컴퓨터예요. 요거를 이제 막 엄청나게 생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IBM은 뭘 했냐면 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도스. 그죠? 도스라는 것을 도스 V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도스가 뭐냐면 이제 운영체제예요. 그죠? 운영체제. 그러니까 이 컴퓨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반도체나 뭐 칩들의 어떤 이 전자 부품들이 결합되어 있는. 근데 이것들이 하나의 생물체처럼 작동을 해야 되죠. 그걸 작동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도스예요. 그죠? 도스. 그런데 이제 이 넥도 이제 이 도스에 준하는 이제 그죠?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 사람, 넥 본사만 알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이걸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깔아줘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그런데 이제 이 IBM은 어떻게 했냐면, IBM은 자기들이 만든 도스를
그죠? 공짜로 다 깔아줘. 전시에. IBM 컴퓨터를 사는 사람들 딱 공짜로 다 깔아줘. 그리고 IBM 컴퓨터 아닌 회사에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IBM의 도스가 호환 표준이 다른 컴퓨터에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IBM이 뭐 어떻게 했냐면 이 도스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일본어판 버전을 판을 만드는 거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BM 일본어판 도스를 일본에다가 막 공짜로 수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넥은 어떻게 해요? 내 컴퓨터에 IBM 도스를 깔아보니까 깔려버린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넥의 운영체제는 미국의 다른 컴퓨터들에게는 안 돼요. 까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IBM 도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일본 도스는, 일본의 운영체제는 일본 컴퓨터 4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부 IBM 컴퓨터를 쓰는 거예요. 왜 IBM 컴퓨터를 쓰느냐? 도스가 호환 표준이 서로 바꿀 수 있고, 컴퓨터마다 이걸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표준이 이거 쓰면 어디든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넥은 이제 독자적인 PC 표준인 넥 PC 98 시리즈, 그죠? 이 컴퓨터를 사용했다면. 그러니까 일본이 PC 표준 경쟁에서 밀리게 된 거예요. 자, 미일 표준 경쟁에서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승리에 넥 표준의 결정체를 날린 것은 이제 1990년 초반 일본 IBM에 의해서 개발된 도스-V라는 운영체제의 도입입니다. 이제 이 도스-V인데, 여기 도스-V인데,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인데 뭐냐 하면 운영체제, 도스예요, 그죠? 도스. 이제 도스-V의 도입은 도스 환경에서 작동하는 세계 시장의 컴퓨터가 일본어를 무리 없이 막 일본어 명령으로 줘도 이것이 도스-V가 작동하는 거예요. 세계 시장의 컴퓨터가 일본어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 시장에 이제 닫힌 물꼬를 트고 미국의 컴퓨터 기업들이 이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스-V가 미국에서 사용되다가 어떻게 해요? 일본어판을 만들어서 일본에 막 쓰는 거예요. 이거는 도스-V는 IBM이 만들었죠. 이거는 내 컴퓨터에 되는 거죠. 내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IBM 컴퓨터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도스-V를 쓰는 거예요. IBM의 운영체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경쟁에서 이제는 이제 내 운영체제는 자기 내 제품 이해는 안 되니까 이제는 안 팔리는 거예요. 미국 사이에 안 팔려요. 그런데 미국 도스-V는 전 세계에 막 마음대로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미국이 표준 경제에서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고 도스라는 소프트웨어의 표준 경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리한 거예요. 미국이 일본에 대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스에 승리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IBM 컴퓨터보다는 그리고 이제 내 컴퓨터보다는 IBM 컴퓨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표준 경쟁에서도 또 승리하는 거예요. 왜? 소프트웨어의 표준 경쟁에서 쓰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컴퓨터 전체 표준 경쟁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자, 이제 컴퓨터 산업의 미일 표준 경쟁에서 일본에 대한 이제 미국의 승리.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